가끔은 내려놓을 걸 그랬다. 자라면서 아버지와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곧잘 듣는다. 어릴 땐 잘 몰랐는데 커가면서 모습이 점점 닮아가는가 보다. 고등학교 2학년 무렵이었던 것 같다. 차례를 마치고 가족들이 헌데 모여 노래방에 갔다. 내가 한 곡을 부르고 나자 아버지가 놀라워하며 말씀하셨다. 태순이, 너 노래 잘 부르는구나. 가수해도 되겠는데? 아버지는 흥이 있는 분이었다. 술이라도 한 장 걸치고 오시는 날엔 집에서 의례 노래를 부르셨다. 기타를 치거나 하모니카를 연주할 때도 있었다. 그래서 나를 보고 신기한 기분이 드셨던 모양이다. 지금은 별다른 불만이 없지만 어릴 때에 나의 아버지를 미워하는 아들이었다. 사람 만나는 걸 워낙 좋아했던 아버지는 회사 일이 끝나면 의례 술자리를 가졌다. 바깥에서 나눈 회포가 모자라다 싶으면 지인들을 이끌고 대문을 호기롭게 열고 들어오셨다. 그러면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큰 상을 가져다가 거실 한가운데 펼쳐놓고 묵묵히 안주거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일찌감치 출근을 해야 하는데도 어머니는 늦은 시간까지 술바라지를 하셨다. 상 주위에 모여있던 손님들이 모두 떠난 뒤에야 어지러운 거실을 정리하고 잠자리에 드셨다. 어른들의 술자리는 매번 늦지막이 끝났다.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난 뒤 아버지의 표정은 풍류를 즐기는 호방한 선비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다는 아니었다. 아버지는 가끔씩 술에 엉망으로 취해 집에 들어오시곤 했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거칠어진 아버지를 온 힘으로 막아내야 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집안을 채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격양되어 주고받는 부모님의 말소리 사이에 돈이나 투자 같은 단어들이 간간히 뒤섞여 들려왔다. 그 시절 가장이라면 한 번쯤 그랬듯이 아버지도 주식에 손을 대셨다. 고도 성장기의 한가운데에서 누구는 집값이 2배로 뛰었다더라. 누구는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더라 하는 이야기에 마음이 등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한창 자라는 두 아들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가족의 빛나는 미래를 꿈꿨을 그때의 아버지가 눈에 선하다. 사람이 좋은 데다 거절을 잘 못했던 아버지는 돈을 빌려달란 부탁에도 좀처럼 매정하게 굴지 못했다. 흘러나가는 금액이 커질수록 어머니는 모질지 못한 남편을 탓했다. 많지 않은 월급으로 가족과 형제까지 부양하느라 부담이 컸던 아버지는 쌈짓돈으로 사모은 주식이 효자 노릇을 할 거란 희망에 가슴이 부풀었던 것이다. 하지만 남들은 크게 벌었다는 주식이 아버지한테만은 가혹했고 분위기만 잘 타면 제법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던 종목은 좀처럼 돈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이런저런 소문을 쫓아 투자에 나섰던 아버지는 번번이 쓴 잔을 마셨다. 어렵게 모은 돈이 손해로 돌아올 때마다 따가운 속을 달래주며 주점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곤 했다.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손을 술잔으로 이끈 실망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부럽고 미웠던 감정은 찌꺼기가 되어
마음 밑바닥에 가라앉았다. 그런 이유였을까? 오랜 시간 곁에 있어준 여자친구에게 결혼하자는 한마디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나는 불안했다. 성별이 같은 어른에 대한 미움을 간직한 채 어정쩡하게 가정을 이루고 새 생명을 맞이하고 어영부영 부모가 되는 미래가 두려웠다. 자식들 앞에 아버지로 떳떳하게 서 있는 내 모습이 좀처럼 그려지질 않았다. 부모란 아이들에게 튼튼한 벽과 지붕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내내 생각했다. 아버지를 미워했던 마음의 크기만큼 티 한 점 없이 완전 무결한 어른을 나는 꿈꾸었다. 성인 군자 같은 고매한 정신에 태권브이처럼 강인한 신체, 그런 가장의 모습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다. 아버지도 자식과 같이 일평생 성장하는 존재라는 걸 한참이 지난 뒤에야 나는 알았다. 아버지에게 얽혀있던 감정이 옅어진 건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난 뒤였다. 뒤집기를 하고 있는 아이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30이 넘어서야 자식 한 명이 생겼는데 아버지는 지금 내 나이에 벌써 2아이를 책임지고 계셨겠구나. 마음이란 참 신기해서 상대와 같은 처지에 놓이는 순간 깊었던 증오도 눈 놓듯 스르르 사라지곤 한다. 내가 그랬다. 그렇게 오랫동안 끈적끈적 달라붙어 있던 미움이 갓 태어난 나를 안아들었을 때 20대의 아버지를 떠올리자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공부머리가 뛰어났던 아버지는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도 학업을 놓지 않으셨다. 중학교만 졸업하면 돈을 벌러 나가던 시절에 아버지는 힘겹게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졸업한 뒤 공기업에 취업했다.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친구들 사이에서는 나름 성공한 인생이었던 셈이다. 중매로 만난 어머니와 26되던 해에 결혼을 했으니 2번째 자식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28이었다. 내가 미래를 한창 고민하던 나이에 아버지는 이미 가장의 무게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살던 마을은 중심가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라 차를 타고 제법 달려야 일터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새벽같이 집을 나섰다. 여름엔 그나마 나았지만 겨울엔 여전히 하늘이 캄캄할 시각이었다. 어릴 때였다. 코끝이 시려서 잠에서 깨어난 날이 있었다. 실눈을 뜨고 창밖을 쳐다보니 새카만 하늘에 별이 점점 떠 있었다. 이불 속으로 막 파고드는데 배웅하는 어머니와 출근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기억이 난다. 아버지의 부지런함은 주말에도 여전했다. 집 근처에 작은 밭이 있었는데 소일거리로 가꾸는 텃밭이라고 해도 크기가 작지 않았다. 당시는 주 5일 근무가 정착되기 이전이라 아버지의 주말은 토요일 오후에 비로소 시작되었다. 귀찮을 만도 한데 퇴근한 뒤 아버지는 밀짚 모자를 쓰고 의뢰 밭으로 향했다. 일요일에도 아버지는 일찌감치 밭일을 시작했다. 그런 아버지한테 유일한 취미가 있었다. 바로 운전이었다. 차 몰기를 즐기지 않는 나와 달리 아버지는
가족과 함께 여행 떠나는 걸 좋아했다. 한 번은 자동차 뒤에 텐트를 싣고 남이섬에 갔던 적이 있다. 부산에서 남이섬까지는 자동차로 대여섯 시간을 꼬박 달려야 닿을 수 있는 거리였다. 휴가 첫날 아버지는 새벽같이 가족들을 깨워 차에 태웠다. 동생과 내가 기진맥진해졌을 무렵 우리는 드디어 남이섬에 도착했다. 아버지는 경치 좋은 물가를 골라 가지고 온 텐트를 쳤다. 날이 어째 꾸물꾸물하다는 어머니의 염려에도 아랑곳 없이 늦은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온 가족이 좁은 텐트 안에 누웠다. 불편한 잠자리에 꼼지락대다가 고단한 나머지 까무룩 잠이 들었는데 새벽이 될 무렵 다급한 아버지의 외침에 설핏 깨어났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텐트를 마구 두드리고 있었다. 바닥에는 어느새 물이 차올라 물에 빠진 생쥐처럼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바깥으로 나가보니 계곡물이 불어나 텐트가 거의 떠내려갈 지경이었다.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겨우 몸만 빠져나온 나와 동생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급히 걸음을 옮겼다. 차는 다행히 높은 곳에 세워두어서 비를 뚫고 밤새 달린 끝에 겨우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명절이나 연휴 기간에 시간을 내어 부모님 댁을 찾아가면 손자들이 눈앞에서 노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아버지를 발견하게 된다. 반가운 티를 일부러 내진 않지만 눈에 띄게 따스해진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새카맣던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고 이제는 할아버지로 불리게 된 아버지의 옆모습을 곁에서 말없이 쳐다본다. 그렇게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가 싶으면 어느새 아버지는 밀짚 모자를 집어든다. 예전에 살던 동네를 떠난 지 한참 되었는데도 아버지는 마당 한 구석에 텃밭을 만들어 여전히 뭔가를 가꾸고 계신다. 아내가 농담처럼 가끔 내게 이야기한다. 당신이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는 걸 보면 아버님 모습이 저절로 떠올라요. 유전자는 얻지 못하나 봐요. 어쩌면 젊은 시절의 아버지에겐 텃밭에서 보내는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마음 편한 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버지를 떠올리며 힘겹게 다가왔던 감정은 몽땅 사라지고 없지만 오랫동안 나를 짓눌렀던 마음의 무게는 흔적처럼 몸 한구석에 남아있다. 속상함이 커도 가끔은 내려놓고 숨 돌릴 틈을 찾았으면 좋았으련만. 고지식할 만큼 성실했던 아버지의 한결같음이 내게 고스란히 옮겨왔던 모양이다. 이제라도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편안해져서 정말 다행이다. 괜찮은 척하지 말 걸 그랬다. 예전에 내가 썼던 글이다. 용서는 위대하고 강력하다. 하지만 그게 용서를 강요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어딜 가든 용서하라는 말이 자주 들려온다. 하지만 억지로 용서를 위해 나서는 건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만든다. 그런 말을 듣고 기꺼이 상대를 용서할 수 있다면 이미 그 일에 익숙한 사람이다. 만약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용서를 하는 것에도 단계가 필요하다. 어렵진 않다.
그저 상식과 달라서 실천에 나서기 전 조금 망설이게 되는 것뿐이다. 용서의 첫 단계는 섣불리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에게 피해를 끼친 상대를 무턱대고 미워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용서하지 말고 철저하게 미워해 보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용서의 시작이다. 상대를 미워하면 보통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진다. 하나는 그 사람이 생각보다 잘 사는 것이다. 내 마음은 온통 지옥인데 상대는 아랑곳하지 않으니 속이 타들어간다. 또 다른 상황은 미워하는 상대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다. 파산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병을 얻거나 이혼을 한다. 처음엔 통쾌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는다. 여기서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남에게 해를 끼친 이들은 결국 스스로를 만든 감옥에 갇힌다는 것이다. 용서하지 않는 것에서 용서가 시작된다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이다. 작정하고 미워하던 사람이 스스로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에너지를 써가며 상대를 경멸하는 데 썼던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다. 보통 이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비슷한 일이 생기면 또 제대로 미워해보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후회가 밀려올 것이다. 그래도 상관없다.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알게 된다. 내 안에 독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를 미워한 뒤 용서하지 않으면 고인 감정이 썩어서 나를 해치는 독이 되어버린다. 마음이 온통 독으로 가득 차면 용서를 떠올리기가 힘이 든다. 그때부터는 괴로움이다. 새카매진 마음에 증오만 남는다. 다행스럽게도 독이 충분히 쌓이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다. 용서하기 전에 충분히 미워할 시간을 가져봐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독이 주는 고통을 일일이 느껴봐야 용서의 대단함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제대로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내키지 않는 용서를 억지로 하면 독은 여전히 마음에 머문다. 그러다가 독이 한계치에 넘어서면 이유도 모른 채 삶이 괴로워진다. 이 글을 보는 누군가가 마음을 좀먹는 독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다면 일단 용서를 멈추자. 실컷 미워해보고 독이 주는 고통을 알아채보자. 무조건 용서하라는 충고는 무시하자. 용서는 오직 내 선택에 달려있다. 충분히 미워한 뒤 용서해도 늦지 않다. 그래야 제대로 된 용서를 해낼 수 있다. 용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냥 내려놓으라는 말, 용서하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자. 나를 따르던 청년이 있었다. 내가 그리 유명하지 않던 시절 강연을 듣게 된 청년은 곧바로 나를 찾아왔다. 당장 제자가 되겠다고 졸랐다. 나는 감격했다. 그 뒤로 자주 그 청년과 만나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똑똑한 청년은 금세 내 말을 이해했고 기특하게 여긴 나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내가 만든 교재가 바깥에서 비싼 값에 팔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의아한 일이었다. 그 교재는 내부용으로 홈페이지에 등록된 유로 회원을 위해 내가 밤을 새워가며 만든 것이다. 범인이 그 청년이라는 말에 처음엔 오해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착실한 청년이 그런 행동을 할 리 없었다. 하지만 교재 판매로 큰 돈을 벌어들인 청년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벌였다. 내가 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직접 겪은 것처럼 말하며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다. 자신에 대한 비난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누군가는 그 청년을 고소하라고 했고 누군가는 그냥 용서하라고 했다.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한참 뒤 그 청년의 소식이 들려왔다. 나한테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자신도 당했다고 했다. 그 청년을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찾아온 대학생이 벌인 일이었다. 그 청년의 마음이 이래저래 시끄러울 것 같다고 나는 문득 생각했다. 학창 시절 내 마음에는 가느다란 실금이 가 있었다. 그때 나는 무조건 괜찮다고 말하는 게 습관이었다.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도 집에서는 표내지 않았다. 그게 분주한 어머니를 위하는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어머니는 아침에 출근하면 오후 늦은 시각에야 퇴근을 했다. 찬거리를 다듬어 식사 준비를 하고 저녁밥을 먹은 뒤엔 설거지와 빨래를 하며 남은 시간을 보냈다.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을 해치우느라 하루해가 다 가곤 했다. 그래서 나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굳이 말을 걸지 않았다. 얌전하고 성적 좋은 큰아들에게 어머니는 별다른 불만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태순아, 야무지게 살아야 한다. 물렁하면 손해만 보는 거야. 넌 우리 집 장남이야. 남들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열심히 공부해야 해. 엄마는 너만 믿는다.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다. 며칠 전에 부모님이 돈 문제로 목소리를 높인 일이 떠올랐다. 주변의 부탁에 아버지가 또 돈을 빌려주신 모양이었다. 없는 살림에 남까지 걱정하는 아버지를 어머니는 내심 못마땅해 하셨다. 그런 반응에 아버지는 일일이 화를 내셨고 늘 다툼이 끊이질 않았다. 자존심 강한 아버지는 굽히는 법이 없었고 어머니의 마음속엔 원망이 쌓여갔다. 어머니는 명석한 분이었다. 딸이라는 이유로 원하는 공부를 마치지 못해 마음속에 한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두 아들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는 걸 평생의 꿈으로 삼고 계셨다. 감정 안테나가 민감한 나는 그런 소망을 비교적 일찌감치 알아차렸다. 그래서 철이 든 이후부터는 어머니 앞에서 의젓한 모습을 연기하기 위해 애썼다. 어휴, 그 집 큰아들은 어쩜 그리 차분해요. 중학생이라는 게 믿기질 않는다니까요. 우리 애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공부도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태순이 어머니는 부러울 게 없겠어요. 애 표정 좀 봐. 어른이네 어른. 주변에서 이렇게들 말하면 어머니의 얼굴이 밝아졌다. 우리 태순이가 워낙 진중해서요. 장남이라 그런가 봐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어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나는 잘 기억해 두었다.
자랑스러운 큰아들의 이미지가 쌓여갈수록 내 얼굴에선 표정이 사라졌다. 그런 내 변화를 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했다. 공부도 마찬가지였다. 힘겨웠지만 당연히 해야 하는 효도라고 여겼다. 그런 내 생각을 두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덕분에 성적이 올랐으니 어쨌거나 본인한테 좋은 일 아닌가? 그때는 나도 어렴풋하게나마 그렇게 여겼다. 하지만 목적을 위한 공부는 마음에 생채기를 남겼다. 성적표를 내밀 때만큼은 두 분의 사이가 평화로웠다. 부모님의 사이를 미약하게나마 지탱하는 유일한 접착제가 좋은 성적이라고 난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시험 때마다 날 얼어붙게 만들었다. 항상 머리가 무거웠고 밤마다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렇게 속이 시끄러운데도 겉으로는 아닌 척했다. 그러면서 점점 표정이 굳어갔다. 우리 큰아들 별일 없는 거지? 어머니가 물으실 때마다 나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감추는 게 최선이었다.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바쁜 생활을 이어가고 계셨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에 생긴 실금이 점점 벌어지는 걸 막을 순 없었다. 내가 용서에 관한 글을 쓴 건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볼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괜찮다고 쉽게 대답하던 내 습관은 남들과의 관계에서도 섣부른 용서와 잦은 후회를 반복하게 만들었다. 요즘도 나한테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신태순 대표님은 말이 없을 때 어쩐지 표정이 무서워요. 가만히 있으면 익숙한 무표정이 떠오르는 모양이다. 울고 웃고 화나고 속상해하는 감정들이 나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도 곳곳에 남아있는 예전의 흔적이 불쑥불쑥 바깥으로 튀어나온다.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해도 돼. 무조건 괜찮다고 할 필요 없어. 요즘 내가 아이들한테 자주 들려주는 말이다. 그러면 알겠다는 듯 고개를 크게 끄덕이곤 한다. 뭐든 참아내려는 첫째도 부쩍 자기 주장이 강해진 둘째도 언제까지나 다채로운 표정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